사랑하는 우리 EBS의 제자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시간이냐? 여러 가지 생물 표본에 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이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생물 표본들을 오늘 다 한번 공개를 할 텐데, 자, 이렇게 이 생물 표본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어느 파트에서 우리 애제자들한테 많이 보여주냐면, 특히 이 분류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 생물2에서 나오지, 그지? 그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서 우리 애제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생물2에서 분류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왜 이렇게 생물 종들이 많은 거야? 얘네들 다 외워야 돼. 와, 얘랑 또 뭐 이렇게 다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생태계에서 이러한 생물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해. 왜냐하면, 자, 이른바 생태 피라밋에서 가장 하위 단계에 깔고 있는 게 생산자잖아. 그러면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고, 2차 소비자를 3차 소비자가 맛있게 드시면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예를 들 때, 자, 풀을 토끼가 먹고, 그 다음에 자, 토끼를 여우가 먹고, 여우를 사자가 먹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자, 이 먹이 사슬 상태에서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빠졌다 그럼 얘네들이 깡들이 다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자, 사자가 여우만 먹는 게 아니라 늑대도 먹을 수 있고, 토끼가 토끼풀만 먹는 게 아니라 당근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먹이 그물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종으로 구성된 먹이 그물이 아주 탄탄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생물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기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희귀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희귀종, 희귀생물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만큼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도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생물종의 다양성 그리고 분류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선생님의 표본 시리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얘네들이 뭔지 한번 볼까? 자, 먼저 우리 애지자들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걸 보고 뭐니? 그럼 우리 애지자들이 미역이라고 보통 대답을 하는데, 얘는 미역이 아니야. 얘는 다시마야, 다시마. 또 가끔 보면 또 조미료를 좀 많이 먹은 애지자들 중에서 다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고 다시마라는 거. 그런데 요 다시마인 경우에, 자, 몸이 지금 약간 갈색빛을 띠고 있지? 우리 조류, 자, 상당히 하등한 단계의 식물들인데, 이 식물 중에서 조류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같은 게 있잖아. 그 중에서 갈조류에 속하고, 지금 이 뿌리가 그냥 뿌리는 아니야. 얘는 헛뿌리야. 원래 뿌리는 이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자, 줄기를 통해서 잎에다 운반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뿌리, 줄기, 잎에 구별이 다 있는 훨씬 더 고등한 식물이 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뿌리뿐만 아니라,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헛뿌리라고 불러줘. 그래서 지지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거야, 주로. 그래서 요 갈조류 다시마.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얘가 지금 바로 뭐냐면 진짜 미역이야, 미역. 그래서 얘도 미역, 에브리 미역 뭐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미역인데 확실하게 좀 형태상으로 구별이 되지. 그리고 자, 이 미역의 경우에도 역시나 뭐가 있어? 헛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다시마, 미역 먹었어도 주로 이 위에 이 헛뿌리를 제외한 부분만 많이 먹다 보니까 이 헛뿌리를 잘 관찰하지 못했을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 헛뿌리가 또 얘네들이 물속에 살 때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치? 자, 이 돌은 선생님의 그 시할아버님 성묘를 갔다가 채집한 이제 돌이야. 그런데 경남 함안군에 아주 공기가 좋은 곳에 이제 우리 그 시할아버님의 산소가 있어서 이제 거기 그 주변에는 대단한 공기가 맑은 곳이거든. 그런데 그때 보면 나무 껍질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돌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자, 흙이 붙어 있는 거하고 좀 구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우류들이야, 지우류.
이끼 종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또 지유류가 우리 대기오염의 지표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워낙 이산화황이 약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얘네들을 볼 수가 없다.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데 이산화황이 워낙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런데 공기가 아주 맑은 곳,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나무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암석에 이런 지유류가 많이 살고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무 껍데기가 원래 좀 이렇게 약간 그 진한 갈색빛을 띠잖아. 근데 이런 지유류가 많이 살고 있으면 나무 껍질도 허옇고, 바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서 바위도 좀 허옇고, 그러면 흰나방이 적자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연선택설에서 또 공업암화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그때 지유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유류가 바로 얘네들인 거다. 얘네들은 고사리야, 고사리. 근데 우리 애제자들이 주로 나물 해먹는 고사리, 그치? 고사리 나물을 맛있게 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고사리만 생각해서 이렇게 이 녹색으로 예쁜 고사리들, 또 사이즈가 큰 고사리는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가 나물 해먹는 고사리는 어린 고사리를 쪄서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빛이 나는 거고, 원래 고사리는 연묵체 많이 가지고 있고 광합성 잘하는 거야. 그런데 자, 이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쌤이 딱 뒤집어서 한번 보여주게 되면은 뭔가 막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고사리는 꽃이 피지 않고 여기 자, 포자로 번식을 하게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붙어있는 것들이 다 뭐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포자낭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얘는 뭐냐면 쇠뜨기야, 쇠뜨기. 그런데 이 쇠뜨기는 고사리하고 같은 종류야. 어머,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고사리랑 같이 양치식물에 속하고 역시나 포자로 번식하는 거거든. 그런데 얘도 우리 애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보통 좀 약간 잡초처럼 그 좀 우거진 숲을 아래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숲이 우거진 곳 있지. 그런 데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고, 여기 보면 이 마디마디가 있어서 이게 하나씩 똑똑똑 떨어져.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떼면서 산책하면 되게 재미있거든. 그런데 이게 또 뭐 몇 가지 질환에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또 이거를 삶은 물을 드시느라고 한때 이렇게 거의 멸종에 이를 만큼 아줌마들이 또 많이 뜯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또 이제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랬대. 근데 이게 바로 쇠뜨기, 양치식물이라는 사실, 고사리와 같은 식물에 속하는 거야. 얘는 뭔지 알겠지? 소나무야, 소나무. 그런데, 자, 이 소나무에 대해서 쌤 보여주면서 그때 이거 이엽송, 삼엽송, 우리 잎 이거 잘라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거 했었잖아. 그치? 근데 요게 지금 두 개가 같이 나 있으니까 이른바 이엽송이고,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삼엽송인 것을 리기다 소나무라고 귀하생물이라고 쌤 얘기를 해줬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이 소나무에 꽃이 잔뜩 펴 있어. 어머, 쌤, 꽃이 어디 있나요? 자, 꽃잎이 없어도 지금 소나무는, 그러니까 꽃잎이 없어서 안 갖춘 꽃이긴 하지만 지금 예쁘게 잘 피어 있는 거야. 그런데 꽃이 이렇게 피면은 종자식물이다, 포자식물이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시마, 미역, 고사리, 새뜨기, 얘네들은 전부 다 포자식물이야. 하지만 소나무는 종자식물이고, 지금 요 조그만 귀여운 솔방울 있지, 그지? 얘가 작년에 암꽃이야. 작년에 암꽃이 솔방울로 되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냐면 숫꽃이지, 숫꽃, 그지? 숫꽃이야. 그러면 암꽃이 어디에 있냐? 오, 멀리 가야 돼. 저기 있어. 요 끝에 지금 딱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암꽃이야, 암꽃. 제일 끝에. 자, 얘는 단풍이다. 우리 애지자들 금세 알아봤지? 그런데, 요 가운데 이 날개 달고 있는 건 뭔가요? 요거는 단풍나무의 꽃은 아니야. 그제 꽃이 떨어져서, 단풍나무도 분명히 꽃을 가지고 있어. 색상이 화려하지 않을 뿐이거든. 그래서 우리 애지자들도 단풍나무를 한번 잘 살펴보면 잎 사이에 꽃이 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꽃이 떨어지고 나서 이건 뭐야? 이건 종자야, 종자. 그런데 종자가 바람에 잘 날리도록 날개를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윤출님도 금세 알아보셨는데, 우리 조윤출님 살고 계시는 댁 근처에 이런 단풍나무가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떨어질 때 막 이렇게 돌면서 바람에 날리면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멀리 잘 날아가서 종자를 잘 퍼뜨리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종자가 있다는 것은 꽃이 피는 식물이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종자가 맺히는 거고, 자, 꽃 속의 그 밑씨가 뭘로 되는 거야? 씨로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종자식물이다. 미역, 다시마, 고사리 같은 포자식물이 아니라 종자식물이 되는 거야. 소나무와 단풍 이런 건 다 모두 종자식물이 된다.
얘는 동백이야, 동백. 아,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뭐 한 폭의 동양화 같아. 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그린 것 같지 않냐? 자, 그런데 이 동백은 좀 따뜻한 지방에서 살아. 그래서 쌤이 원래 고향이 마산이거든. 혹시 보고 있는 마산 애지자들 반가워이? 근데 이 마산의 집에 정원 같은데 이 동백을 많이 심어놔. 그런데 이 동백이 지금은 있잖아. 좀 더 북쪽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제 기온이 우리나라 전체에 좀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남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던 동백을 요새는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얘는 또 대표적인 조매화야, 조매화. 그러면 조매화라는 것은 누가, 여기 지금 이제 수술이 지금 잘 보이는데, 요 수술의 이 화분을 암술 머리로 옮겨줄 때 누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냐면, 벌새 같은 작은 새들이 주로 수분을 많이 해주는 거야. 물론 곤충도 하지만. 그래서 조매화의 예로서 이 동백을 많이 들고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꽃잎이 화려한 것들은 이렇게 곤충이나 새 등이 도와줄 수 있지만 아까 소나무 별로 그렇게 꽃이 화려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 애제자들 소나무 꽃 별로 본 기억이 없잖아. 그치? 네, 그런 애들은 주로 풍매화가 되는 거야. 바람이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단풍은 아까 이렇게 바람에 종자가 날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조매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분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충풍, 수조, 충매화, 조매화, 풍매화, 수매화는 전부 다 수분할 때 얘기고 종자가 바람에 날리는 걸 가지고 풍매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홀씨 많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민들레 홀씨가 팍팍 날리는데 그 민들레 홀씨가 날리는 거 절대로 우리가 풍매화라고 얘기하지 않아. 민들레는 충매화다. 그래서 종자가 바람에 잘 날리는 거는 이제 종자를 퍼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이른바 해양 무척추 동물 시리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무척추 동물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절지동물, 연체동물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하잖아. 그지? 그런데 자, 얘 뭐야? 가재, 개 이런 것들은 절지동물이지. 절지동물. 그 절지동물 중에서 우리가 갑각류라고 부르는 것들, 몸에 마디가 있는 것들이야. 그지? 그리고 다리는 몇 쌍? 자, 보통 5쌍 가진 것들 우리가 갑각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보면 얘네들을 다 우리가 연체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체동물들은 몸이 무른 거잖아. 그래서 연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어머머머 딱딱하네요. 자, 얘네들 연체동물들은 외투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외투막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조개 껍질, 소라 껍질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절지동물과 연체동물 시리즈를 보고 있는 거다. 자, 선생님이 채집한 시리즈 중에서 먼저 매미를 보여주도록 할게. 곤충들 중에서 곤충, 절지동물 중에서 다리가 세 쌍인 걸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요 매미의 경우에는 딱 여기 이거 무슨 잎, 찌르는 잎인 걸 볼 수 있는데 마치 바늘 모양의 잎이 보이잖아. 그런데 요거를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게 이렇게 팍 찔러 넣어서 나무의 수액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마치 모기 잎처럼 사람을 찌르진 않을까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매미는 사람 몸에다가 이 침을 찔러 넣지는 않고 나무 속에 찔러 넣어서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사는 거야. 자, 요거는 매미 방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뭐냐면 훨씬 좀 사이즈가 지금 작아 보이잖아. 그런데 이 매미들 같은 것들이 절지동물이고 얘네들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외골격을 벗고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생장곡선을 그리면 우리가 계단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제 겉에 있는 껍질, 그러니까 외골격을 벗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꾸 퍽퍽 자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꾸준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계단형 생장곡선을 보이게 되고, 지금 보면은 매미가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왔냐면 이 등을 통해서 빠져나온 게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건 지금 껍질만 남은 거야. 이른바 외골격만 남은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외골격만 남은 상태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그 매미의 뾰족한 입도 다 보이고 매미 하나하나의 이 다리의 그 윤곽들 전부 다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애제자들 여름에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나무에 이런 거 지금 많이 붙어 있거든. 그러면 이런 매미들이 뭘 했구나. 계단형 생장을 했구나. 외골격 생물이기 때문에 외골격을 벗었구나 하고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뭐냐면 쌤이 또 누에를 한때 키웠거든. 그런데 이 누에들이 번데기를 이룬 상태인 거야. 그럼 이 바깥쪽에 이 섬유 같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게 되는 거야? 실크를 가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번데기 시기를 또 가지는 걸 우리가 곤충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 완전 변태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이 변태란 말이 생물학적 용어에서 뭐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그치? 자, 완전 변태는 번데기 시기를 가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불완전 변태, 다 변태는 변태다, 그지? 그런데 왜 내가 좋아하지? 자, 불완전 변태는 이 번데기 시기가 없는 곤충의 경우에 불완전 변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누에는 나중에 누에 나방이 되게 되는데 얘네는 완전 변태하는 생물이라는 사실, 번데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요 지렁이 표본이야. 이거 역시 직접 쌤이 채집한 표본인데, 이 지렁이는 환형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에 몸에 이렇게 마디 있는 거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마디는 있지만 외골격은 없는 상태 우리가 환형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마디도 있고 외골격도 있으면 방금 지금까지 보여준 절지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런데 요 이제 이 지렁이를 쌤이 어디다 담궈놨냐면, 지금 여기 확씩 적어놨는데 C2H5OH, 자, 에탄올에다 담궈놨어. 그래서 그야말로 지렁이 술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런데 이제 뭐 꺼내서 조금 이제 희석시켜서 한잔 해도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사실은 생물 표본을 만들 때 기본은 포르말린에다 담그는 게 기본이야. 그렇긴 한데, 이 포르말린 워낙 포름알데히드 용액이기 때문에 독성이 심하거든. 그래서 쌤이 그냥 이제 에탄올에다 담궜어. 근데 에탄올도 이제 세균이 번식할 수 없잖아.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지. 이것도 역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표본으로 잘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 단점이 포르말린의 경우에는 색상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에탄올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한 거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에탄올의 메탄올은 추출을 잘 해내기 때문에 이제 이 지렁이 속에 들어있는 지렁이의 색소까지 추출을 해내는 거야. 우리가 엽록소 추출 실험할 때 썼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잘 보이는 부분이 환대인데, 이 환대가 지렁이가 생식할 때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쌤이 이 98년에 채집한 지렁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쁘지만 2004년에 채집한 지렁이는 거의 편형동물 같은 모습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이 표본을 만들 때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이 생물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돼. 그런데 이것도 살아있는 지렁이를 채집을 했다가 표본을 만드는데, 그냥 이제 어떻게 죽였냐면 이 용액 속에 바로 넣게 돼도 또 대단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이제 굶겨서 죽였어. 먹이를 안 주고 이제 얘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표본을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진짜 얘가 먹었던 음식물이랑 배설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납작해져 버리는 거 있지, 그지? 그래서 마치 편형동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편형동물은 쌤이 플라나리아의 관찰 또 자세히 이전 실험에서 보여줬어요. 얘는 환형동물인 지렁이라는 사실 알아도. 얘네들은 극피동물 시리즈야. 극피동물 시리즈 중에서 얘네들 성게. 자, 밑으로 우리 애제자들이 잘 아는 별표 모양으로 생긴 불가사리 되겠지. 그런데 요 성게인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숟가락으로 파먹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뭐 쌤은 이제 별로 이렇게 성게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먹는 것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또 이제 가시도 나 있고, 그지? 이런데 얘네 이 극피동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가장 척추동물과 유형관계가 깊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쌤 보여줬던 환형이나 절지나 또 연체동물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더 발전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게나 불가사리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불가사리인 경우에 또 얘네들이 관족이란 걸 가지고 있어서 한때 그 스별별 같은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불가사리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탈출을 하나 보기도 했는데, 얘네들이 관족을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묶어 놓아도 이제 탈출이 가능한 거였어.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바다에 또 불가사리가 너무 많아져서 되게 막 골치를 썩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생태계에서 이게 적절한 반응이긴 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류 같은 건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이 불가사리는 잘 못 먹으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 불가사리가 많이 번지는 것을 이제 상당히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건 쌤이 남해안에서 직접 채집한 불가사리이고,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선생님 어머니가 아까 이제 쌤 해양 무척수 동물 시리즈 동남아에서 갖고 온 표본 보여줬잖아. 그치? 그래서 동남아에서 사오신 거야. 그런데 모양이 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또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제 드디어 척추동물 시리즈로 넘어왔어. 그런데 자, 웬 덜렁 뼈 2조각밖에 없나요? 이거 깨트렸으니까 3조각이다, 그지? 그런데 요 위에 거는 선생님이 다 이제 둘 다 침 발라서 이 뼈를 발라낸 거야. 그런데 요 위에 거는, 자, LA 갈비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소갈비야. 그런데 소갈비에서 이제 이 붙은 살은 선생님이 다 이제 열심히 먹었고, 뼈를 발라내놓은 것인데, 요거는, 자, 얘는 뭐니? 척추동물 중에서 포유류
포유류지, 그지? 그런데 이 포유류 뼈는 이렇게 안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요 밑에 거는 지금 뭐냐면 닭뼈인데, 닭다리뼈, 이것도 이제 물론 붙은 살은 선생님이 열심히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 지금 닭뼈를 보면은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 조류인 경우에는, 자, 우리 척추동물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면 어양, 파, 조포 되잖아. 그 중에서 이 조류는 날아 올라야 되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뼛속이 비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닭뼈를 한번 부서뜨려 보면 아는데, 이 뼛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이 자른 단면은 정말 대단히 날카로운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개가 뼈다귀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집에 키우는 개나 이제 강아지나 있으면은 이렇게 뼈를 주기도 하는데, 닭뼈는 절대로 줘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닭뼈는 얘네가 이렇게 뼈를 부셔서 먹다 보면은 이렇게 그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이게 이런 닭뼈가 부셔져서 이 날카로운 면이 그 개의 내장 속에서 내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닭뼈는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척추동물 시리즈 중에서도 조류와 포유류의 이 뼈의 차이를 우리가 평소에 다 먹잖아. 그치? 그런데 먹으면서도 다시 한번 관찰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얘는 닭뼈야. 이것도 있잖아. 우리 통닭시키면 사실은 이제 좀 잘라져 있는 상태로 봐서 그렇지 거의 보는 거거든. 삼계탕 먹을 때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런데 요거 쫙 이렇게 척추 보이지? 척추.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척추동물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무척추동물하고 아주 나누어주는 큰 구분 기준이 되게 되는 거지. 닭뼈다. 그래서 조류, 척추동물이라는 사실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과연 무엇일까? 뭔 것 같아? 우리 애들들 맞춰봐. 자, 우리 조윤출님께서도 처음에 딱 보고는, 공룡뼈가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얘가 공룡뼈면 얼마나 좋겠니? 값이 꽤 나갈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토끼뼈야, 토끼뼈. 그런데 이제 쌤이 과학교육학과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과학교육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그 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의 그 교과 과정 중에 토끼를 해부를 하면서 내부 구조를 다 보는 그런 이제 실험 시간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실험이 이제 토끼의 그 살을 다 발라내고 뼈만 남겨서 이렇게 골격 표본을 만드는 실험을 하게 돼.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토끼 머리로부터, 자, 요건 뭐야? 척추. 그지? 척추 쫙 뻗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포유류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 자, 척추동물에 속하니까 척추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앞다리뼈가 되고 이게 뒷다리뼈가 되잖아. 근데 사이즈 상으로 토끼뼈의 뒷다리뼈, 이 해부학적으로 봐도 훨씬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토끼를 잡을 때 이제 보통 산 위로 올라가는 토끼를 잡기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 뒷다리가 강해서 워낙 산토끼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도망을 가게 되는 거야. 근데 밑으로 몰게 되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이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자, 이제 토끼 머리를 쌤이 좀 더 자세히 보여줄게. 이른바 토끼 해골이야, 토끼 해골. 그런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이 살을 발라낸 표본인데, 자, 지금 요거 이빨, 요거 앞니지, 그 다음 여기 어금니지, 이런 얘는 초식동물. 자, 뭐야? 1차 소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앞니하고 어금니가 많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본을 만들어 보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속에 들어있는 살을 다 이제 발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큰 구멍 보이지, 그지? 요 구멍 속에 있는 뇌를 다 파내게 돼. 그런데 이제 정말 뇌를 파낼 때 보면, 아, 진짜 순두부 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구가 들어있던 자리 상당히 크지, 그지? 우리 사람 해골도 마찬가지로 이 안구가 들어있던 자리가 무지 커서 사람 해골 같은 경우에도 눈이 있는 곳이 움푹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밖에 지금 많이 덮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안구 자체는 대단히 큰 거야. 토끼도 마찬가지고, 또한 혀도 있잖아. 정말 이 깊은 곳까지 혀가 박혀 있어. 그래서 우리 메롱 해봐 그러면 혀 많이 못 내밀지만 사실은 안쪽으로 그 뻗어있는 혀를 생각하면 무지무지 길다는 거야. 그래서 자, 토끼인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은 척추동물 중에서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 그 토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람의 해부학적인 특징도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있잖아. 자, 지금 방금도 쌤이 들어서 보여준데 이 부분 잘 떨어지지, 그치?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턱 관절이 맞물리는 곳이야. 토끼나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우리 그 오징어 오래 씻거나 그러면 턱 관절 여기 이 부분이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가끔 턱 빠졌다는 얘기, 웃다가 턱 빠졌다는 얘기 들어봤지, 그지? 근데 실제로 정말 이 관절이 탈골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아주 그렇게 결합이 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약한 연골과 그 다음에 근육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단단한 것을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씹거나 하는 것은 이 턱에 정말 좋지 않다. 가끔 스트레스를 이렇게 씹는 걸로 푸는 애제자들 좀 조심하길 바래. 자, 쌤이 또 많은 식물 표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식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분류학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런데 자, 우산이끼 고사리가 나오고 은행나무 보리 나팔꽃이 나왔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빡 나눠주는 기준이 우산이끼나 고사리. 오늘 쌤 고사리에 뭐 있는 거 딱 보여줬어. 포자낭 보여줬지? 자, 우산이끼나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을 하지만 자, 은행나무 보리 나팔꽃은 종자로 번식하는 종자식물이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지. 그런데 이 우산이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아주 확실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다발도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고사리 이후로는 아까 우리 고사리 잎 아주 멋있게 생긴 거 봤잖아. 그치?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있고 육상으로 완전히 진한 상태여서 관다발들이 다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시방의 유무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쌤이 또 오늘 소나무 보여줬는데 소나무랑 친척이 바로 은행나무야. 그러면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소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이른바 우리가 겉씨라고 불러주는데 이 부분이 기준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씨가 있긴 있어. 밑씨가 있는데 밑씨를 씨방이 싸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겉씨 식물인 소나무나 은행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속씨 식물인 보리나 나팔꽃이 되느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종자 식물들 중에서 떡잎의 숫자에 따라서 이런 특히 자 이 씨방이 있는 속씨 식물 중에서 떡잎의 한 장이냐 두 장이냐를 가지고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식물이 나팔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지. 진화적으로 가장 많이 발달된 게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지금 현재 나온 보기 중에서는 나팔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치? 자, 2번은 표의 식물 중에서 우산이끼와 유형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 그러면 우산이끼하고 같이 포자로 번식하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고사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옳은 것이 되겠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바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자, 3번에서 개통수에서 은행나무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식물은 우산이끼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통수 전체를 얘기하면은 그래도 은행나무는 거시에다가 또 얘는 이제 포자가 아니라 종자잖아, 종자. 하지만 우산이끼는 포자니까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표에 있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돼? 우산이끼는 오히려 고사리랑 가깝지 은행나무하고 가깝지는 않거든. 그래서 자, 이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번식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때 고사리와 은행나무가 같은 그룹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 번식 방법에서 고사리는 먼저 포자, 은행나무는 종자다 종자이면서 거시식물이었거든. 그래서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자, 종자식물과 포자식물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은 뭐냐면 꽃이 피냐 피지 않느냐야. 꽃이 피면은 자,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밑씨가 씨로 되어서 종자가 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종자와 포자를 나누는 기준은 씨방의 유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씨방의 유무는 종자 식물 중에서 거시와 속시를 나눌 때 씨방의 유무로 나누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잘 봤어. 선생님의 이 수많은 표본들. 근데 사실 우리 주위에 다 있는 생물들이야. 물론 도심에서는 전에보다 훨씬 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 이 표본들 막 찍으면서 PD님하고 우리 조일출님하고도 진짜 얘기했는데 스텝 여러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요새는 지렁이도 잘 안 보여. 뭐 벌레가 없어.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런 세상이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요새 그럼 벌레 없어서 너무 편하다. 그건 아니고 우리 벌레가 살 수 없는 세상에 또 우리도 역시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만큼 맹독성 독약이나 이 대기오염의 이 매연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화합물에 의한 그런 대기오염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쌤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많은 표본을 쌤이 보여주고 또 문제로도 정리를 했는데 식물은 크게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고?
소자와 종자, 그지? 그런데, 자, 미역, 다시, 다 말고 뭐라고, 다시, 마. 얘네들은 조류, 그지? 이끼 종류 같은 거는 선대식물. 그러다가, 자, 고사리가 양치질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양치식물이고, 또 이 고사리가 고생대에 무지 많이 번성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 그리고, 종자 식물 중에 스님이 소나무 꽃을 보여줬지, 그지? 그래서 이 소나무가 밑에 이렇게 쑥꽃이 피고 위에 암꽃이 피는데 정말 우리 애제자들 한 5월쯤에 자 산에 이렇게 소나무 많은 곳 쳐다보면은 소나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위로 다 암꽃이 뻗어 있는 거야. 그러면 밑으로 전부 다 쑥꽃이 피어 있거든. 그게 이제 마치 그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나무도 꽃이 핀다는 사실 꼭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자, 이 속시식물. 자, 우리가 보는 대부분 많은 이제 식물들, 꽃이 예쁘게 피는 이런 식물들이 속시식물이 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 동물 중에서 뭐하고 뭘로 나눴어? 무척추하고 척추로 크게 나눴는데, 이 무척추 동물 중에서 또 유명한 것들이 연체, 환영, 절지, 선생님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몸에 마디도 없어요, 외골격도 없어요. 요런 애들이 다 연체야. 근데 이 얘네들 시리즈가 또 다 맛있어요. 조개나 뭐 무슨 문어나 오징어나 달팽이까지, 그지? 그리고 환영동물의 지렁이, 얘네들은 마디는 있지만 외골격은 없는 경우 환영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절지동물 중에서 곤충류, 거미류, 또 이제 갑각류, 다지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리가 몇 쌍냐에 따라서 다 나눠줄 수 있었다, 그치? 얘네들은 마디도 있고 외골격도 있고, 그러면 절지동물이 됐던 거야. 그리고 자, 쌤 칠판에 재현한 척추동물 시리즈 양, 파조포, 오케이? 근데 좀 이렇게 왠지 개구리 인형이 악어 인형보다 더 크고 이런 좀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 어양, 파조포 시리즈에서도 사실 이 생물의 진화 단계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식물에서도 아까 조류, 선태, 양치에서 조류는 거의 물속에서만 살다가 이 선태 식물이 자, 물에서 육지로 진화하는 한 중간 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척추동물 시리즈 중에서도 어류는 물속에서만 살지, 그지? 그런데 이 양서류가 또 보면 얘가 자, 육지로 좀 잠깐 튀어나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잖아, 그지? 개구리가 튀어나올 수 있지만 또 물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 그런데 알 껍질도 생기고 건조한 환경을 완전히 견딜 수 있게 된 게 바로 요 파충류부터 완전히 육상으로 진화한 걸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진화적인 그런 그 발전 단계까지, 발달 단계까지 우리가 분류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가 어떤 분류 단계에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활 속에 또 바이올로지 스타디 되기를 바란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다음 강좌, 또 재미있는 실험 강좌로 만나자. 우우.